쌍용자동차 신차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쌍용차 해고자들은 2009년 대량 해고 이후 세상을 떠난 동료들과 가족들을 상징하는 26켤레의 신발을 들고 신차 발표회장으로 갔습니다. 해고자들은 회사로 돌아가 새 차를 같이 만들고 싶다고 호소했지만 사측은 새 차가 잘 팔려야 복직시킬 수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수첩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검찰이 지목한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 문건 유출의 배후임을 보여주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특검을 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또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보수 언론들의 비판이 매서웠습니다. 1월 13일 화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문희상 위원장은 며칠 전 당을 떠난 정동영 전 상임고문에 대해 섭섭하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의 수첩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문건 유출 책임자들이라며 이니셜이 나와 있었는데 검찰이 유출자로 지목해 기소한 사람들의 이니셜이 아니었습니다. 국회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권현주 PD. 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제1야당 대표의 어떤 대응 회견의 의미도 있던 자리였죠. 네, 그렇습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 대해 대통령이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다고 혹평했습니다. 문희상 위원장은 여야 할 것 없이 국정쇄신을 단행하라고 요구하는데도 대통령이 인적쇄신은커녕 측근을 두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인적쇄신은커녕 측근들에 대해 사심이 없다, 강령파동이 아니다,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두둔했습니다. 결국 청와대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안에서 지휘책임을 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사과의 말씀이 단 한마디도 없었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문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불가론을 편 데 대해서도 여당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에 감나라, 배나라, 우지와 자주와 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합니까? 그래서 왜 여당을 거수기 노릇하게 만듭니까? 왜 헌법을 논의할 것조차 금지합니까? 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까?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넘는 것입니다. 또 박 대통령이 경제를 강조하면서 썼던 골든타임이란 용어를 인용하면서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개헌 논의를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위원장은 모레 예정된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2+2 회동에서 2월 개헌특위 구성 등 구체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위원장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한때 개헌을 놓고 대통령과 신경전을 벌였던 김무성 대표가 내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민주연합의 당내 개파 갈등에 대한 질문도 오늘 많이 나왔군요. 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개파 갈등 우려에 대한 인정을 하면서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문 위원장은 민주적인 정당, 특히 당대표 선거라는 용광로 속에서는 여러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2월 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권과 당권이라는 당내 경쟁 프레임만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론을 폈습니다. 지금 3년 남은 대통령 후보 선거를 앞두고 2년 임기인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당권을 치르면서 그 문제가 왜 거론되는지 아무 의미도 없고 토론의 실익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동적으로 내가 소명할 거라고 봤는데 아닌 게 아니라 소멸됐습니다. 아울러 문 위원장은 정동현 정 상임고문이 탈당하며 민주연합이 야당성을 잃었다고 비판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당이 어려울 때 도와줘야지 그런 식으로 폄훼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안타깝고 참으로 서운합니다. 섭섭합니다. 당이 가장 어려울 때 침몰하는 배라면 거기서 뛰어내릴 생각보다는 그 위에 타서 혁신하자, 좌클릭으로 좀 돌자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하시면서 나갈 수는 없었는지. 꼭 문건 파동의 배우가 KY다라는 글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수첩에 적혀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알려졌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하루 종일 말을 안 했는데 결국은 입장을 내놨군요. 네, 김무성 대표는 조금 전 7시 30분경에 수첩의 내용은 얼마 전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얘기를 메모해 놓은 것이라며 내용이 황당하다고 생각해 적어놓기만 하고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낮 동안은 할 이야기가 없다며 입을 닫았지만 파장이 계속되자 해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 대표가 의도적으로 카메라에 찍혔다는 의혹을 인식한 듯 본회의장에서 우연히 넘기다가 카메라에 찍혔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표의 수첩에는 문건 파동 배우는 KY, 내가 꼭 밝힌다는 글이 적혀 있었는데요.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K와 Y는 검찰이 문건 유출 책임자로 지목한 조응천 전 비서관이나 박관청 경정의 이름 이니셜과는 다른 겁니다. 야당은 검찰 발표와 다른 내용이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박원주 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김 대표가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겠다는 것처럼 말했는데 그것은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특검을 하든 검찰 제보를 하든 본인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 문재인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서 압수했습니다. 경제 문제에 관한 토론회를 각각 열었는데 문 의원이 예정에 없이 안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에 등장하면서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문 의원은 당권 도전 중이고 안 의원은 작년 7월 재보선 참패 후 가진 자숙기간을 끝냈다고 최근에 선언했습니다. 김종훈 PD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오늘 같은 시각 같은 건물에서 회의장만 달리해 경제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당대표에 출마한 문재인 의원이 내세운 토론 주제는 국가재정혁신이었고 바로 옆 회의장에선 안 의원이 한국경제해법 찾기란 주제로 장하성 고려대 교수와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문 의원은 자신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했다가 안 의원이 주최한 좌담회장으로 건너와 인사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에 대한 답변에서 재벌이라고 해서 이렇게 특혜도 안 되지만 또 역할비도 안 된다.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뜻은 가석방을 추진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제 집권 3년차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 삶에 희망을 주기보다는 불안의 그림자가 더욱 짙게 드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경제란 단어를 42차례 입에 올렸습니다. 특히 규제를 없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 의원과 안 의원은 대통령이 강조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대기업과
재벌을 위한 특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2000년부터 2010년간 기업 소득은 16.4% 늘어난 데 비해서 가계 소득은 2.4%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에서는 사내유보금과 저축이 쌓여가는데 중소기업과 중저소득 계층은 오히려 빚이 늘어갑니다. 우리나라 그 시장 경제가 아직도 제대로 된 경쟁 시장이 아니다. 기득권 1등인 계속 1등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환경이고, 정부가 또 국회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이렇게 불공정한 경쟁이 벌어지는 이런 시장 환경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그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들을 도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하는 방법들을 찾는 게 지금 국회가 하는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요. 그러나 현재의 경제 문제를 푸는 방법에 있어선 차이가 있었습니다. 문 의원은 조세 개혁을 강조했고, 안 의원은 복지 강화가 경제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세 감면 제도를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국세 감면액은 2013년도에 30조 원에 달합니다. 한시적으로 도입된 조세 감면이 갖가지 사유로 연구하고 복잡하게 난립이 되어서 명목 세율과 실효 세율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조세 감면 혜택의 대부분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돌아가 조세 체계의 공평성과 투명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법인세는 대기업에 대한 최고 세율을 부자 감세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여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해야 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이제 곧 시작되는데요. 출산율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아마 정책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10년 내지 20년이 걸릴 겁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과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노인 일자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OECD의 노인 빈곤율 평균이 13% 정도인데 우리나라가 거의 한 48%, 두 분 중에 한 분의 노인이 빈곤 상태에 있다는 굉장히 심각한 통계들도 나옵니다. 자살률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안 의원의 좌담회에 나온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통일까지나 해도 이 남북 교류로 한국 경제 활성화를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같이 남북의 정치 상황을 어떤 논의하는 것 자체를 종북 좌빨로 몰면서 그걸 추구하겠다는 건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북 좌빨몰이 하면서 통일 대박론 이야기하는 건 이건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과 남북교류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논의를 하는 가운데 통일 대박 논의가 되는 거지, 저는 그런 점에서 저는 이건 굉장히 정치적이고 위험할 수 있는 논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의 좌담회엔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전 공동대표와 박병석, 김관영, 추미애, 주승용, 오재세 의원, 새누리당 홍일표, 길정우 의원 등 20여 명의 전현직 의원들과 300여 명의 청중이 참석했습니다. 최근 자숙 기간이 끝났다고 말한 안 의원이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재개하는 자리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의원의 토론회엔 함께 주최한 김용희, 홍종학 의원을 비롯해 100여 명의 기자와 청중이 자리했습니다. 안 의원의 좌담회를 찾은 문 의원은 우리 당을 바꾸는 새정치라는 점에서 안 전 대표와 동지관계라고 말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보수 성향의 언론들도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비선 실세 국정 개입 문제의 책임자를 문책하지 않고 김기춘 비서실장 등을 감싼 데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보수 언론들의 비판 포인트는 무엇이었는지 강신혜 PD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고 총평했습니다. 특히 비선 실세 국정 개입 문제에 대해 국민 앞에서 진흙탕 싸움을 벌였던 일을
모두 조작으로 규정하고 이 일에 대해선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입장을 얼마나 많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경제도약과 통일준비에 국민이 함께 해주기를 원했다면 권력 주변에 대한 철저한 쇄신을 약속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일보는 국민의 협력과 설득을 구하는 데는 미흡한 회견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중앙일보는 소통 없이는 대통령의 국정혁신 어렵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의 불통을 우려하고 있는데 정작 대통령 자신은 불통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늦은 감은 있지만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인사를 단행하고 과감한 쇄신 드라이브를 걸 때라며 인적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불통의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박 대통령이 자신의 문제점은 인정하지 않고 남 탓, 언론 탓을 하고 심지어 국민을 원망해서는 전임 대통령들처럼 실패의 길로 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의 불통 스타일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켰다며 국정 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모멘텀을 박 대통령은 놓쳐버렸다고 질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 지역의 언론들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영남일보는 대통령이 야당과 여당 일부에서조차 요구하고 있는 인사쇄신 대상자들을 마냥 감싸고 있어 전국이 도저히 풀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이 끝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전국은 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매일신문은 국민은 여전히 답답하다면서 정윤회 문건 유출 파문에 수습을 위해 요구됐던 인적 쇄신 문제에 대해 박 대통령은 다수 국민의 인식과 궤를 달리했다고 비판하며 박 대통령은 지금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조언했습니다. 경북일보 역시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쳤다고 평가하면서 김기춘 실장과 청와대 새 비서관을 두둔한 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지금이라도 내각을 일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쌍용자동차가 4년 만에 내놓은 신차를 공개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쌍용차 해고자들은 그간 세상을 떠난 동료들과 가족들을 상징하는 신발 26켤레를 가지고 신차 발표회장으로 갔습니다. 쌍용차 측은 새 차가 잘 팔려야 해고자 복직이 가능하다, 그것도 점차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는 그의 발에 대해 어떤 말도 하지 말라.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오늘 오전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인도의 속담입니다. 범대위는 쌍용차의 신차 티볼리 발표회가 예정된 이곳에서 26켤레의 신발을 놓고 이 속담을 소개했습니다. 쌍용차 사태 이후 세상을 떠난 해고자들과 가족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을 기억해달라며 인도의 속담을 강조한 것은 쌍용차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의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이 발표회장에 오기 때문입니다. 26분의 신발 앞에서 이렇게 기자회견하는 마음이 찹찹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티볼리 출시가 되어서 우리 해고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또 마음도 가져봅니다. 쌍용차 범대위는 해고자들도 전원 복직돼 티볼리를 함께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신차 발표회장에 들어가진 못했습니다. 마힌드라 회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사측에 전달했지만 일정상 힘들다는 대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신차 발표회에서 축사를 한 마힌드라 회장은 해고자 문제를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이유일 쌍용자동차 사장은 발표회 후 해고자 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일감이 없어 아직 복직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추가 복직을 시키려면 일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4,500명 직원들의 안정적인 직장이 저희가 최우선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위협을 받아가면서 사람을 더 뽑는다는 것은 기업으로서는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은 생산량이 늘어나면 해고자들을 점차 불러들이겠다고 말했지만 한편에서는 해고자 마케팅을 하겠다는 것이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유일 사장은 해고자들의 시위가 티볼리 판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회사를 떠난 사람들이 밖에서 저희 회사의 정상화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원활치 못했습니다. 마인드라 회장도 발표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쌍용차의 흑자 전환이 이뤄진 후에야 해고자 복직이 순차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쌍용차 범대위는 내일 오전 평택공장 앞에서 공장을 방문하는 마힌드라 회장에게 해고자들과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오는 20일 용산 참사가 6주기를 맞습니다. 유족들은 여전히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경찰은 왜 처벌받지 않았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씨가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공직을 이어가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아라 PD가 취재했습니다. 지금은 주차장이 돼버린 용산 참사 현장. 오는 20일 참사 6주기를 맞아 유가족과 시민단체 관계자 50여 명이 오늘 오전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저희 유가족들이 가는 곳마다 진상규명을 위해서 거리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저희 남편들이 죽으려고 그 위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살려고 연대해서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올라갔던 분들입니다. 저희 용산 유가족들 그리고 여기는 학살이 아무것도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남일당이란 이름의 건물이 있던 2009년 1월 20일 새벽 건물 옥상에는 재개발 보상 대책에 반발하는 세입자 100여 명이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세입자들의 대치가 이어지다가 경찰이 본격적인 진압작전에 나선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해 농성하던 사람들 5명과 경찰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용산 참사가 있은 지 약 2년이 흐른 2010년 12월 1일 남일당 건물은 끝내 철거됐습니다. 이후 이곳은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정말 살아보겠다고 외쳐보려고 올라갔던 그 자리 죽음으로 내려와서 이 자리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자리는 또 그분들이 돌아가신 이 자리는 무엇을 하는 자리입니까? 동네 용역 깡패들 주차장으로 배불리는 자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리한 철거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당시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철거민들과 용역업체 직원들만 기소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철거민들 20명은 결국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345일 만인 2009년 12월 30일 유가족과 재개발조합, 정부 간의 보상금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하지만 경찰 진압에 대한 진상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들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가족품으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셨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저희는 1월 20일, 1월 달만 돌아오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는 공항사 낙하산으로 사장에 임명돼 떵떵거리겠습니다. 이명박은 임기를 마치고 골프를 치고 다니면서 남은 여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 현실입니다. 이들을 책임을 묻는 이 일들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국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 용산 참사와 관련된 인물 중에 이충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남일당 바로 옆에서 호프집을 하고 있었는데요. 용산 참사 당시 아버지와 함께 경찰과 싸웠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호프집 레아는 참사가 나기 전부터 시민단체 활동가들이나 기자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습니다. 그 레아를 작년 11월 숙명여대 근처에서 다시 연 이충현 씨를 유지연 PD가 만났습니다.
뭐 용산 참사 그 당시에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구속돼서 4년이 넘는 시간을 수감돼 있다가 이제 2년 전에 출소를 했고요. 그 당시에 뭐 모든 국민들이 이 지탄을 했던 그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에 의해서 그 당시에 살인징악을 저질렀던 경찰청장과 그 모종의 음모를 꾸몄던 그 청와대 이명박 정권은 면죄부를 받게 됐죠. 그리고 끊임없이 시민사회와 용산 참사 진상규명위와 유가족들은 용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변한 것은 저희가 살던 이 지역이 다 이렇게 부서져서 이렇게 허벌판으로 남아있는 것이 변했고요. 오히려 변하지 않은 것은 개발 정책 자체가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직도 저희 용산처럼 개발 지역에서 또 수많은 상가 세입자들, 이런 세입자들이 대책 없이 내몰리고 내쫓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저희 용산 유가족들에게 용산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약속을 했었습니다. 후보자 시절에. 하지만 저희 유가족들에게 대못을 받고 저희 유가족들을 기만하고 오히려 살인 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를 공항공사 사장에, 공기업 사장에 낙하산 임명을 시킵니다. 저희는 이 정권에서의 용산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없다고 이 정권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권에 대한 이 저항을 해 나가고 있고요. 또 공항공사에 낙하산 임명된 김석기에 대해서도 퇴진 싸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용산은 비단 용산의 그 아픔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용산의 아픔이 없었다면 그 이후 2009년 여름에 있었던 쌍용차, 그 무자비하게 그 쌍용 자동차의 노동자들을 때려잡던 사건이 없었을 거고요. 또 얼마 전 있었던 세월호 참사에 아이들을 수상시키는 일도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사람을 짐짝보다도 못한 취급을 하는 이런 이 사회가 변하기 위해서는 그런 진정한 반성들이 이루어져야 앞으로의 그런 비극적인 참사들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정부가 월세를 확대하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추구하는 정책이라고 하지만 중산층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 많은 돈을 월세로 내야 합니다. 노주민 PD와 진행한 뉴스 리뷰, 이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사업 이름이 기업형 주택 임대 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네, 쉽게 말하면 민간에 의해서 최소 8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하는 월세를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사업 명칭은 뉴스테이인데요. 이름에 담긴 의미가 재밌습니다. 국토부는 소유보다는 거주의 개념, 임대나 렌탈보다는 수준 높은 주거 개념을 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업자는 기존에 있는 주택 브랜드에 스테이 또는 스테이8을 붙여서 임대주택 브랜드로 전환할 수 있는데요. 예컨대 레미안 스테이 또는 자이 스테이8 이렇게 임대주택 전용 브랜드를 만들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한테 혜택이 주어지는군요. 네, 사업 참여부터 출구 전략에 대한 지원까지 전방위적인 혜택이 제시됐습니다. 네, 핵심 그런 혜택들을 좀 보시면요. 우선 핵심 규제 축소, 원래 6가지 정도였던 규제 중에 4가지를 모두 없애고 초기 임대료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임대료 설정에 있어서 기업들의 자율권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 사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또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에는 임대 기간이 끝나고도 분양이 되지 않은 주택을 LH가 사주도록 확약을
확약이라는 혜택을 줍니다. 그 외에 각종 세금 감면 그리고 인프라 구축 등의 혜택이 이 육성 방안으로 나왔습니다. 예, 혜택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참여한다는 기업은 있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대림산업이 유일합니다. 예. 이렇게 사업자도 사업자지만 중요한 거는 이 대상자, 정책의 대상자들인데요. 들어가서 살 사람들인데요. 예.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월세다라고 했는데 임대료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국토부가 지역별로 분류해서 예상 임대료를 제시했는데요. 어느 정도인지 직접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보증금이 없다는 가정하에 순수 월세를 계산했을 경우 전국 기준으로 68만 원, 그리고 서울의 경우에는 무려 122만 원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93만 원, 지방은 45만 원 정도를 예시로 내놨는데요.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부 월세는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을 예상했습니다. 예, 근데 좀 비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최소 8천만 원 이상의 보증금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도 8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예. 서울시가 자체 조사했던 평균 월세와 비교해보면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서울특별시와 서울연구원이 2013년도에 조사했던 주거정책 수요조사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소득분위별로 평균 보증금과 평균 월세를 계산했습니다. 앞서 서울 지역 예시 금액으로 제기됐던 122만 원이 소득분위 9에서 10, 그러니까 가장 소득이 높은 부류의 평균 월세와 맞먹었습니다. 예. 그리고 보증부 월세 같은 경우에도 80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이 역시 7에서 8분위 이상은 돼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위권은 돼야 낼 수 있는 그런 평균 월세와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예, 국토부가 생각하는 중산층하고 실제 중산층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세운 겁니까? 네, 국토부는 OECD 기준에 따라서 중위소득의 50%에서 150%에 해당하는 부류를 중산층으로 분류했습니다. 예. 금액으로 따지면 세후에 가처분 월소득이 177만 원에서 최대 531만 원에 해당하는 4인 가구입니다. 이 소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중산층이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가 월 4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번 돈의 상당한 부분을 월세로 쓸 거다 이렇게 전제한 계산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를 두고 실질적인 소비 여력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해 중산층 중에서 약 20%는 적자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또 현대경제연구원의 2013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적자 가구 중에서 75%는 스스로를 저소득층으로 인식했고요. 또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67% 역시 본인이 저소득층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또 실제로 중산층의 소비 여력이 가처분 소득의 82%로 나타났는데요. 이건 24년 전인 1990년보다도 3%포인트 이상 줄어든 비율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정책에 과연 실효성이 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월세 전환 가속화와 월세 가격 상승을 우려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토부 대책을 서민주거 안정대책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또한 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이번 방안이 부채 공룡인 LH의 추가 재정 부담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앞서 설명해드렸다시피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임대기간 종료 후에 분양되지 않는 주택을 LH가 매입하겠다는 확약 때문인데요. 기업의 부담을 낮춰주는 대신 이 부담이 그대로 LH의 빚으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 약간 다른 경제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 가계대출이 계속 늘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왔군요. 네, 한국은행이 오늘 지난해 11월 말을 기준으로 한 가계대출 규모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 전월 대비 부채 증가세가 7조 8천억 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11월에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면서 두 달 동안에만 부채 증가액이 1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의 가계대출 추이입니다. 한눈에 봐도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예. 7월부터 11월까지 조 단위의 대출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가계대출은 지난해 2월 이후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원인은 어떻게 분석이 됐습니까? 네, 한국은행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그리고 가을 이사철을 맞았던 주택 수요가 맞물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한편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대출 증가가 소비 여력까지 제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 초고속 승진 논란이 불거졌군요. 네, 재벌가 자제들이 평균적으로 입사 3년 반 만에 임원으로 승진한다고 하는데요. 이시영 씨는 입사 4년 만에 전무가 됐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 회사가 이전 대통령 실소유주 논란이 있었던 주식회사 다스에서 생긴 일이라서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졌다시피 다스는 이전 대통령의 첫째 형인 이상은 씨가 회장인 기업입니다. 지난 1일자로 단행된 인사이동 이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의 승진이 돋보였는데요. 이시영 씨가 전무로 승진한 한편 이상은 회장의 맏아들인 이동형 씨는 총괄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예. 또 같은 시기에 이전 대통령의 매제인 김진 총괄 부사장 그리고 이상은 회장의 오랜 지인으로 알려진 이문성 감사는 퇴임했습니다. 이를 두고 MB 일가 2세 경영을 위한 길트기가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 이시영 씨 같은 경우는 입사 때부터 이미 특혜 의혹이 있었습니다. 네, 정규직 경력이라고는 매형 회사에서의 1년이 전부였던 이시영 씨가 다스의 처음 경력직 과장으로 채용됐습니다. 네, 이시영 씨의 경력을 좀 보시면요. 2010년 8월에 해외 영업팀 과장으로 입사했고요. 2011년 3월에 차장으로 승진한 뒤에 입사 4년 만에 전무로 승진했습니다. 예. 해외 소식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테러 참사를 겪은 프랑스 만평지 샤를리 앱도가 생존자 특별판을 발간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만평을 표지에다가 그렸습니까? 네, 이번 표지에는 예상했던 대로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가 등장했습니다. 다 용서한다는 뜻의 제목 아래 무함마드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샤를리라는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경에는 무슬림이 신성시하는 녹색을 사용했습니다. 기존의 만평에 비해서는 외설적이거나 자극적이지는 않지만 만평에 대해서 분노했던 무슬림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생존자 특별판은 16개 언어로 제작돼서 20여 개국에 총 300만 부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예, 뉴스 리뷰 노주민 PD였습니다. 깊어진 겨울을 잘 지내고들 계시는지요? 뒤 안에 대나무 잎이 많이 수척해졌습니다. 사군자에 속하고 절개 지조를 의미하는 대나무의 푸르름도 겨울을 견디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소나무는 지난번 폭설에 가지를 잃기도 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겨울을 견디고 시린 현실을 사는 거지요. 평안하시기 빕니다. 평안하시기 빕니다. (1월 13일) 뉴스K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